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고 그게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게 좀 정치적 성향이 강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또 정치적 관련된 것을 많이 언급되었는데 일단은 내용이 뭔지는 한번 다 읽어봐 드리고요. 저는 여기 부동산 관련된 것만 살짝 언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기도 좀 그렇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가 되는 건지, 또 퇴임 후에 처벌이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한번 다 읽어봐 보겠습니다. 두 집 살림한다고 최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미르케이 스포츠 만들어서 기업 돈 뜯었다고 욕했었는데 옵티머스 프라임 보니 서민 돈 몇 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 천억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문체부 공무원 자천시켰다고 욕했었는데 원전 안 없앴으면 죽을래라는 얘기했다는 거 보니 그래도 그건 정상적인 인사권 범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최준실 딸 이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 조국 아들 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안부 합의했다고 욕했었는데 윤미향 하는 거 보니 그때 합의는 그나마 떼먹은 놈 없이 할머니들에게 직접 돈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는 거 보고 욕했었는데 금태섭 찍어내고 당내에서 다른 의견 내면 매장시키는 거 보니 그건 그래도 상식적인 정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병우 아들 운전병 시킨 이유가 코너링 잘해서라고 해서 변명도 가지가지 하고 있네 욕했었는데 추미애 아들 보니 소설 쓰고 있네 안 하고 변명한 건 참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 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셋값을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라는 걸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태블릿 나와서 사과 기자회견할 때 사퇴 안 하고 뭔 사과를 하고 있냐? 왜 기자 질문을 안 받느냐 욕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나와서 사과라도 하는 건 정말 인품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메르스 대처 때 잘못했다고 욕했었는데 코로나 난리 나고 독감 백신 맞고 사람 죽어나가는 거 보니 그때 그 정도로 끝낸 건 무난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울법대 교수 중에 정종섭 장관을 시켜서 허튼 짓 하는 거 보고 참 사람 보는 눈 없다고 욕했었는데 조국이 장관 돼서 하는 짓을 보고 그나마 서울법대 교수 중에서 SNS 안 하는 참 진중한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찬중 미국서 인턴 성추행에서 도망갔을 때 욕했었는데 안희정 오고돈 박원순 터지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오는 거 보고 기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석열 자천시킨다고 욕했었는데 추미애 이성인 하는 거 보니 정권에 대들었다고 한직으로 인사 발령하는 건 그냥 상식적인 인사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어졌고요. 나머지는 제가 뭐라고 일단 언급을 안 하겠고요. 각자의 견해가 다 틀리니까요. 이제 여기 중에서 뭐가 있냐면 부동산 관련된 조항이 하나 있어요. 어디 있죠? 최경환 부총리죠. 자,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 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이제 대출도 많이 인상해 줬었죠. 그리고 집 사라고 많이 하고 했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이걸 가지고 비난을 엄청 했었어요. 그리고,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세값은 계속 올렸어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 정책이겠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버렸으니 뭐 할 말은 없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자, 당시에 집사란 걸 서민을 위한 성견지명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부동산 관련 그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이거나 또 부동산을 해보신 분들은 이 그 최경환 부총리가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저도 대학교를 나왔었고 대학교에 다녔을 때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용화된 우리가 말하면 그 좌파적 사고 방식도 저도 이미 알고 있고요. 볼셰비키 혁명이라든지 또 뭐 그런 거 민중민주주의 이론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대기업이 중소기업 잡아먹는 거라든지 그래서 뭐 망할 거라든지 이런 사고 방식이 좀 많이 좀 잡혀 있어요. 그 좌파적 사고 방식이 이게 왜 그러냐면 꼭 그것을 제가 뭐 조금 이제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뭐 서민을 위한 좋은 또 사고 방식이란 것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좌파적 사고 방식이 뭐냐면은 이게 파이를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파이를 항상 그 나눠 먹는 데다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좀 맹점이고 약점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파들의 사고 방식은 항상 뭐냐면 파이를 키우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빵이 10개 있으면 빵을 300개, 400개, 500개, 1000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게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제 좀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근로자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데 상대적으로 자본을 댔던 자본가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경향은 있죠. 이런 거고 이게 좌파들은 항상 그 파이를 이게 100개만 있으면 100개를 가져오고 있는데 경영진이 예를 들어서 50개 가져간다. 이게 숫자는 많은데 50개 가지고 노동자가 나눠 가져가는데 이게 불만이다. 그래서 더 내놔라. 이게 엄청 좀 치고받고 싸우는 좀 그런 이미지가 저는 좀 강하거든요. 근데 이 집사라 할 때도 이게 이제 정부 입장하고 국민 입장을 보면 좀 크게 두 가지가 대비돼요. 국민 입장은 어떻게든지 부채를 끌어안든지 뭘 하든지 간에 파이를 키워서 내가 부동산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대출 이자만 메꿔낼 수만 있으면 이제 못 메꿔내고 그거 무너져 버리면 근데 이제 정부는 어떤 거죠? 좌파적 정부들의 사고 방식은 이게 이제 좀 무너질까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뭐 성인 한 2,500만 명이 3,000만 명 있다. 이 3,000만 명들이 다 같이 빚내서 사가지고 이게 부도 나버릴까봐 이런 좀 걱정한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또 꼭 나쁘다고 이제 볼 수는 없는데 부동산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다 보시잖아요. 이게 뭐가 전제가 되어져 있냐면 이제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샀어. 3억 대출을 끼웠어. 대부분 우리나라 그렇죠. 한 60% 대출해 주니까 내 돈 2억 들어가고 은행 돈 한 3억 들어가고 60%? 많게는 뭐 예를 들어서 3억 5천, 내 돈 1억 5천 이렇게 이 정도 비율 60에서 70%니까 이게 엄청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부동산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안정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뭐 일본에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부동산이 막 무너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해주냐면 일본이나 미국은 미친놈들이었어요. 저는 그냥 미친놈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2008년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었던 게 집값이 예를 들어서 5억에 분양을 했는데 5억을 대출해 주는 거야. 여러분 이해돼요? 미친놈들이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게 6억이 되면 또 1억을 플러스로 대출해 주는 거야. 7억이 되면 또 플러스 1억 대출해 주고. 그래서 집값만큼 대출을 해줘 버린 거야. 근데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래서 7억 갔던 게 또 이제 6억 5천원으로 떨어지고 6억으로 갔다가 다시 7억 올랐다가 또 8억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가 대출되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그 안정적이죠. 하락하더라도 은행에서 그렇게 좀 회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서프라임 모긴 사태가 터진 게 뭐예요? 6억 갔다 7억 갔다가 다시 6억으로 떨어지고 5억으로 떨어지니까 어때요? 그 대출 담보 여력이 안 나오니까 해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은 또 그것을 금융 상품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대출하면 끝이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것을 펀드로 돌리고 다시 그것을 증권화해서 뭐 자산운용으로 돌리고 이렇게 뭐 한 열대 번 꼬아서 뭐 상품을 만들어내야 보니까 이 기초가 되고 있는 부동산이 이 100% 대출해 준 것에서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우후죽순으로 다 하락한 거죠. 실제로 일본이 지금 프라자 합의에서 나왔었을 때도 부동산이 그런 식으로 대출을 해줬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그런 식으로 대출을 하지 않고 있고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만한 책이 하나 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봐보면 저자는 어떻게 한가요? 부동산을 굉장히 빠른 시기에 사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빠른 시기에 사고 부채를 끼고 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은 왜 부채를 끼고 사야 되냐면 저도 부동산을 20년 해봤는데요. 부동산은 떨어지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우상향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부동산을 했을 때 내가 샀던 시점에 경제 공황이라든지 무슨 특정한 사태가 있어가지고 하락할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1, 2년 정도, 2, 3년 정도 하락할 수 있는데 여러분 5년, 10년, 20년, 이렇게 10년이나 10년 단위로 보면은 부동산 놓고 하락하지 상승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부동산을 20년 이렇게 제가 제 나이 제가 공부를 못해서 이제 30살부터 직장 생활 하면서 그때부터 부동산 하자마자 부동산 투자를 했거든요. 없는 돈으로 빚내서 했습니다. 무식하게. 그렇게 해서 좀 주식 투자도 같이 하고 뭐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직장 생활 첫 했었는데, 첫 바다에 부동산 투자했는데, 제가 뭐 운 좋게 그 S전자 옆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뭐, 그러한 뭐 대기업적인 그런 혜택 나중에 이제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풀대출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아주 열악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뭐 어찌됐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해결되지고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계속해서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인구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어떤 군 단위들 있죠, 군 단위. 뭐, 제가 고향 자원군인데요. 자원군이라든지 강진군이라든지 뭐 정성군이라든지 강원도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충청도에 무슨 조그만한 군, 뭐, 이런 데 군 단위. 인구가 계속해서 줄죠. 그래서 그런데 땅 사거나 뭐 하면은 가격 떨어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인구 줄면 가격 떨어져야 되잖아요. 안 떨어집니다. 이게 1, 2년 사이에는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2020년에 뭐 정성군의 땅을 샀어. 근데 그걸 팔려고 하니까 21년이나 22년에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2030년이나 2040년이나 2050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10배, 20배, 30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인구수하고 상관없어요. 부동산은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게 화폐 발행량과 동일한 겁니다. 특히 올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화끈하게 올라버렸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오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주식 가격도 올랐었던 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돈을 왕창 찍어냈습니다. 너무나 많이 찍어냈어요. 그래서 오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적인 대도시가 다 올랐는데 서울은 더 많이 올랐어요. 왜 올랐어요? 공급을 안 해서 올랐습니다. 부동산 공급을 현 정부 들어서 왕창 쥐어 틀어 막았죠. 그래서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폭등할 거고요. 폭등했고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2021년,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3월에 뭐 선거가 있죠? 2021년은 100% 폭통합니다. 계속해서 폭통해요. 왜냐? 정권을 뺏기진 않을 거니까. 공급을 하지 않을 거고, 뻘짓을 계속 할 거니까. 지금 뭐 상기 신도시? 제가 계속 상기 신도시 말하죠. 서울에다 공급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기 신도시가 아파트가 공급되려면 뭐 3, 4년 만에 공급된다고 하는데, 제가 부동산 계속해서 지켜봤는데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상기 신도시 공급되려면 10년이 넘어야 공급이 돼요. 예, 땅값 협상하고 뭐 하고 기반시설 깔고 아파트 짓고 뭐 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10년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2번 정도 바뀌어야 돼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정권에서 이렇게 인구수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인구수는 중요치 않다. 부동산에서 돈이 찍어낸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최대한 풀대출을 또 일으켜야 됩니다. 풀대출을 일으켜서 뭐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영끌이라고 해도 뭐냐면, 영끌이라고 해도 아파트 5억이면 3억밖에 대출 안 해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영끌을 해봤자. 근데 다만 그 3억에 대한 대출 이자를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3억 대출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억 대출을 이자를 내가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만약에 서울의 집값이 10억이다. 10억 했는데 내가 6억 대출을 일으켰어요. 6억에 대한 이자를 커버할 능력이 있어. 내가 뭐냐면 직장이 좋아. 그러면 사셔도 돼요. 근데 나는 직장이 좀 빌빌해. 그래서 6억에 대한 이자를 커버할 수가 없어. 생활도 안 돼. 그러면 그냥 안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2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풀 대출을 만약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뭐 여기저기 뭐 꺾여서 안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고 다음 정권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60% 해줄 거예요. 60%, 70%. 그러면 20억이면 6이 12, 12억 대출 해주잖아요. 뭐 14억까지도 해줄 수 있고. 그럼 대출 받으시면 돼요. 그 이자를 내가 커버할 수만 있으면.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내가 의사라든지, 내가 변호사라든지, 그래서 돈을 엄청 잘 벌어. 수익 구조가, 매달 들어오는 수익 구조가 뭐 2천만 원이야. 그런 게 해서 원금도 상환할 수 있고, 이자도 상환할 수 있고, 내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70%, 뭐 60%, 12억, 이렇게 14억 대출해도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돈을 계속해서 많이 찍어낸다고 했잖아요. 돈을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부채를 뭐냐면은, 많이 일으켜서 내가 그것을 이자만 커버해낼 수만 있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은행을 이자를 주면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전세를 줬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쓰고 3억짜리 전세를 주고 2억을 내 돈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는 재산세 내고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 이게 돈의 화폐 발행이 계속해서 발행이 돼버려서 이 상태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 3억의 전세는 부채잖아요. 그죠? 3억의 전세는 부채인데 나중에 화폐 가치 하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상태에서 만약에 10년이 갔다고 치면 10년 후에 그 3억은 어떨 것 같은가요? 푼돈이에요. 여러분, 10년 후에 가격이, 물론 3억이라는 돈이 큰 돈일 수 있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금액이 안 오른다고, 전세가가 안 오른다고 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4년 후에, 예를 들어서 6년 후에 가면은 어떻게 된가요?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전세가는 어떻게 되죠? 전세가는 4억 되고, 5억 되고, 7억 돼 버린다. 내가 샀던 금액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져요. 그럼 매매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가 5억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3억의 전세를 냈어요. 근데 4년 후나 6년 후에는 전세가가 어떻게 돼? 6억 대해줄 수 있다고요. 그럼 매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8억이나 10억 대해줬겠죠.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부동산은 부채를 최대한 풀대출을 일으켜서 사시는 게 답이고요. 주식은 절대로 대출을 하지 않고 하시는 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장기 투자를 하셔야 정답이라고 하고요. 저도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를 해봤는데 주식도 제가 단타를 해보기도 하고 부동산도 단타를 해보기도 하고 주식도 장투를 해보기도 하고 부동산도 장투를 해봤는데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은 단타를 하든 장타를 하든 풀대출을 이렇게 해서 했고요. 특징이 있어요. 주식은 단타를 하든 장타를 하든 제가 부채를 이렇게 해서 단 한 번 정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이제 주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든 못 해봤는데 여전히 뭐 주식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식은 잘 몰라서 그냥 주식을 가지고 평생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배당만 받고 이렇게 그냥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제가 뭐 부동산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돈 벌어서 주식도 있으면 계속해서 한 해에 얼마씩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 존니 대표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존니 대표가 계속 제가 강의 듣는데 존니 대표가 하기 전부터 그냥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었던 것 같더라고요. 존니 대표가 근데 여러분은 그 부동산 사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제 부동산이 존니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더 좋은 것인지 뭐냐면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존니 대표가 말하는 것도 그 틀린 말은 아니시더라고요. 자본주의 사회가 기업체가 돈을 더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여러분 뭐냐면은 부동산은 올복리의 마법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품입니다. 여러분 올복리의 마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워렌 버핏이 말씀하셨죠. 워렌 버핏이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고 있죠? 그 복리의 마법 상품을 일으키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맨하탄의 그 도시, 지금 뉴욕의 도시를 다 사버릴 수 있는 것, 그 계산해는 방법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인디언이 미국한테 팔았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엄청 뭐 헐값에 팔았네 또는 뭐 비싸게 팔았네 이런 말들이 그 투자학 책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봐보면 워런 버핏이 그걸 가지고 돈 계산을 해봤어요. 복리 뭐 예를 들어서 3%만 뭐 계산해도 지금의 맨하탄을 다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투자를 하든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해서 월세가 나오고 배당을 받는데 그걸 하나도 소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재투자 한다고 하면은 아마 올복리 상품이 대한민국에서 올복리로 이렇게 월세를 주는 것, 매월 돈을 주는 것 사실 부동산만큼 없고요. 또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가장 그 이율이 높습니다. 이게 뭐 부동산만큼 좋은 거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주식에 또 자신 있으면 주식으로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그 최경환 부총리 나와서 집 사라. 이것은 우파적 사고 방식, 그다음에 경제 언론에 그 입각한 사고 방식이 있을 때는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좌파적 사고 방식에 있어서 집을 사지 마라. 이것은 또 뭐 그쪽 마인드에서는 그게 또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받는 것은 경제는 있잖아요. 항상 유효수요의 법칙,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런가요? 어떠한 자원은 유한하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이 법칙이 어디에든지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제 원론적 사고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거기에 입각해 해야 저는 돈을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봐보면 한겨레 신문, 그다음에 경향신문 이게 뭐냐면은 그 좌파적 사고 방식의 신문이에요. 근데 그런 거 읽어보면 노동자를 위하고 뭘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쪽이 돼요. 그걸 제가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고 방식이 계속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못 법니다. 여러분도 돈을 벌려고 하면은요, 계속해서 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이게 뭐냐면 경제 언론에 입각한 그러한 사고방식에 계속 입각이 돼야 여러분 돈을 법니다. 물론 그게, 여러분들이 이 노동자적인 삶에 살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경영주가 사장이 여러분의 노동력을 핏빨아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식을 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고 하면 내가 월세 받는 것은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월세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내가 현대자동차에 다녀.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노동자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어. 그러면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그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지만 내가 주주로서 내가 배당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고방식이 너무 좌파적 사고방식에 입각해 있으면 여러분 돈을 못 번다. 우파적 사고방식, 그 다음에 경제언론에 꼭 우파적 사고방식이 아니더라도 경제언론에 좀 입각한, 경제법칙에 입각한 그런 것으로 좀 해서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